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세대출 제한이 이제 풀리면서 은행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은행이 지금 정상화 과정에 있는데 지금 그래도 새로운 은행끼리 모여가지고 새로운 관리 방안이 이번 달 27일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새 관리 방안이 적용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어떤 관리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파급 효과를 우리 박변천 대표님께서 우리 형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큰 게 뭐냐면 원래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더라도 3개월 전까지만 신청을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꾼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전세자금 잔금이 끝났다는 것은 본인이 돈이 다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뭐 빌려 어떻게든 끌어왔어도 뭘 했든 간에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금 세는 거를 명분을 지키는 거지. 처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려고 했던 명분이 뭘까요? 바로 이 돈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딴 데 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그쵸?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명분, 사실은 가계부채 그 퍼센트 내로 쪼이기 위해서 가계부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총량규제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잔금일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잔금일 이전까지만 바뀐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1주택자. 1주택자도 전세로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봐야 돼요. 창구 앞에 가서 저 돈 빌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보면서 당신 집이 이거 9억 넘어가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긴장되겠다. 긴장되죠. 체크도 해야 되고. 가뜩이나 이전에 우리가 원래 이제 5억까지 빌릴 수 있던 게 한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심사를 봐야 되고 무조건 창구 가서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바뀌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요거는 유튜브에서 다루시는 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죠. 지금 저희 화면에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갱신. 갱신이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갱신이 원래 갱신하면 추가로 전세 금액이 오르잖아요. 그쵸. 그럼 그만큼 합산을 해가지고 원래 전에 이 새 관리 방안 전에는 예를 들어서가 이게 나오는데 뭐 4억에서 5억으로 되게 되면은 원래 축소 전에는 5억을 계산해가지고 그 80%를 계산해서 빌려주는데 기존 대출금을 뺀 만큼 빌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 관리 방안이 적용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전에 만약에 안 빌렸다, 뭐 4억 뭐 이 정도 내가 있으니까 했다가 새롭게 대출 신청하면 증액된 1억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27일까지 이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덜 받았던 분들이 지금 부랴부랴 27일 전에 신청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이게 벌써 얘기 나오는 게 벌써 편법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 이 잔금일을 일부러 조정해서 뒤로 늦게 쓰면 된다, 전세 계약할 때. 근데 그건 나는 좀 비추하고 싶은 게 요즘 보면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은 매매든 전세든, 전세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마 손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명해라. 소명이라는 것은 계약서상의 날짜와 정말 입출금의 날짜가 어긋나면 당사자 간의 거래일 때는 당사자들이 과태료가 나오고, 중개업자가 낀 거래일 때는 중개업자분이 과태료 내고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볼 땐 좋은 방식은 아니지 이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아니고 중개사분들도 굉장히 깨름직하죠. 꺼릴 거야. 근데도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과정들이 벌어질 요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형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이제는 본인이 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무조건 어떻게 뒤에 일이 될지 모르니까 다 빌려놓는다. 미리 돼도 빌려놓는다 해서
내년 가면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룰이 돼가지고 무조건 만땅으로 빌리는 게 룰이 돼가지고 가계부채는 제어가 안 될 거다. 네.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왜냐면 이제 자기 생각에는 조금 대출을 적게 받아보고자, 전세 대출을 좀 적게 받아보고자 했던 세입자분들이 네. 내가 나중에 원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야 이거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나는 보증금을 많이 내 돈을 태웠다는 이유로 네. 대출을 이렇게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조금은 좀 형평이 안 맞는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거고, 이게 지금 전세대출 한도 제한이 이번에 새로 관리 방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미 지금 적용된 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대출 한도 제한 확대가 되는데, 일단은 뭐 국민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부터 적용, 그리고 하나은행은 10월 15일부터,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는 10월 18일부터 전세대출이 재개되면서 적용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신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만간 도입 적용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5대 은행이잖아요. 5군데. 5대 은행이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 계약이 중요한 거죠. 갱신 때라는 그 전제가 붙기 때문에 이제 새 계약에는 새로운 문화로 이것이 자리 잡히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은 신규 계약을 하면은 대출을 80%까지 해주고, 네. 갱신은 제재가 있다면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 안 해놓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일단은 총량 규제에서 전세 대출을 빼긴 했지만 그래도 가계부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 대출이 더 늘어날 게 뻔한데, 지금 상황이 더 늘어날 게 뻔한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거예요. 게다가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요즘에는 뭐 잠잠하긴 하지만 어쨌든 더 올라가게 될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계부채 총액에서 좀 관리를 할 테니까 이거를 내년 돼서 4% 내로 규제한다 그러면은 어느 게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주담대와 뭐 관련된 이런 뭐 신용대출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자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정책을 한번 딱 세우면 네. 사실 쭉 가져야 되잖아. 쭉 근데 가야죠.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미봉책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약간 간을 보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간 보는 거 너무 지겹다.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처음에 전세 대출 안 해준다고 여기 나와서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반전세 또는 뭐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싶지 않은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고 뉴스가 하도 이제 회자가 되니까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풀어준다고 하니까 네. 다시 이제 연락해서 전세로 다시 재계약을 원한다. 그 주인들이 뭐라 그래? 싫은데. 그렇죠. 계약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분들의 어떤 그 억울함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책이 한번 우리가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정책인지를 가늠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난 필요하다 보고, 왜냐면 불안하잖아. 이 변화 자체가. 네, 그렇죠. 또 하나는 나는 가계부채는 핑계라고 봐. 포장지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전세를 끼고서 집을 사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런 신조어가 갭투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전세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봐. 사회적으로는 내가 세입자고 집주인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파지?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맡기고 보증금을 주고 나는 이 집을 사용하고, 이게 사회적 개념의 전세라면 경제적 개념의 전세는 전혀 이런 개념이 아니야. 당신은 내 덕분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고, 나는 당신의 주택 소유를 위해서 대신 내가 전세 대출이란 대출을 등에 지고 이자를 내면서 집주인분 돈 보세요. 네. 자산 증식하십시오. 나는 그냥 나중에 내 보증금만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이게 경제적 개념의 전세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전세 대출까지 건드렸다는 것은 전세에 대해서 정부는 이 경제적 개념의 전세, 누군가가 이 세입자를 활용해서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소유한다.
이거를 차단시키고자 시작된 일인데 이거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피해가 너무 큰 거지. 그렇죠. 나는 이게 지금 전세대출 올해 지금 빼주는데 이 가계부채 이 총량 관리에서 내년도에 다시 포함된단 말이지. 아마 내년도에 다시 포함해봤자 다시 풀 수밖에 없다고 봐. 민생이잖아. 큰 선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전세대출 조건을 공부할 시간에 내 집 마련 아파트 시세 구축해서 조사를 하자. 난 그게 더 옳다고 봐. 네. 전세대출 뭐 어떤 조건이 뭐가 바뀌고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구축해서 사야 되지 않냐. 그 아파트 시세 조사하는 게 난 더 효과적인 처세가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생존 전략이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요즘에 얘기하는 게 눈을 낮추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가 흘러가고 이번 장이 시작되는 그때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그때마다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있었고 얼마 전까진 키 맞추기로 또 대형이 인기를 끌었다가 지금 요즘에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대출 자체도 축소가 되고 약간 위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눈을 조금 낮춰서 그래도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고 거주 비용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지금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하나밖에 없다. 내 집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있는 자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전세 사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그 비용 가지고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점점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본인이 어떻게든 투자를 하던 정말 내가 살 집을 미리 사는 전략을 쓰던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주택을 한 번도 사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내가 꼭 거기에서 살아야 내 집 마련인 줄 알아요. 처음 등기 치시는 분의 거의 대부분이 내가 살아요. 그냥 전세 끼고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실거주. 실거주를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출을 무조건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면 내가 못 사는데 못 살아. 거주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장 월세로 포지션을 변경하고 그 금액에 최대한 맞는 곳으로 전세를 껴놓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전세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 또 자본이 또 모일 거 아니에요? 소득을. 네,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눈을 조금 낮춰서 지역이 벗어나든 좀 오래됐든 아니면 좀 작든 낮춰가지고 그래도 등기를 치는 게 그래도 장기로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소형과 구축은 이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단기로 급성장한 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질 그 확률이 적은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물론 그 갑자기 급등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 위험하지만 수도권의 웬만한 그냥 잠잠한 아파트들은 얼마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돼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여러분들 직장과의 연계성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있다가 팔 게 아니잖아요. 실거주는. 그러니까 장기간을 생각하고 그래도 10년, 5년 정도는 웬만하면 사면 실거주하면 4년 이상은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놓으면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닌가. 아까도 전세자금 대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요. 또 더 뭐 형 할 말씀 있나요? 근데 상식적으로 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지. 전세를 들어가는 분이 일단 대출은 더 많이 나온다. 그렇죠. 지금은 아이러니한 상황. 유리한 소유자보다는 임차인이 아무튼 그 집을 활용해서 대출이 더 나온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는 이제 오랫동안 갈 수는 없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좀 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도가 그렇잖아요. 네. 이게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거든. 수요자들은.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연계된 건데 이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에 좀 드라마틱하게 좀 이게 올랐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데이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거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거는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무섭다. 이거 정말 요즘에 저 넷플릭스도 다 정주행해가지고 볼 게 없거든요. 야. 네, 근데 이게 이만큼 재밌는 건 저 본 적이 없어요. 자, 일단 정권 시기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데이터인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자, 잘 보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일단 서울시 전체 매매 시세 구간별 아파트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지분이죠. 어떻게 비율이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4개로 나눴습니다. 6억 이하, 그 6억 초과에서 9억까지, 9억이 넘어가고 15억 이하까지, 또 15억 초과까지입니다. 자, 우리 정권 초기로 넘어가죠. 17년 6월, 이때 보시면 66억 이하가 거의 뭐 70% 가까이 됩니다. 많았죠. 네, 많았죠. 그때는 웬만한 데는 서울의 중심지 빼고는 다 6억 미쳤어요. 3억짜리도 많았고. 네. 보통 이제 살만한 집들 30평대가 이제 5억에서 6억 그 사이였고, 또 마포 정도 좀 올라오면 뭐 7억, 8억 뭐 이 맞아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67% 그리고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가 이제 17% 하니까 이걸 합치면은 거의 한 80 몇 퍼센트 정도죠. 84% 정도가 거의 대부분 90% 가까우니까 거의 대다수가 9억 미쳤다는 거지. 9억이 넘지 미쳤죠. 않았다. 이 시절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죠. 근데 쓸어 담으시려고. 네,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지금 참 안타깝네요. 저걸 음. 보고 있자니. 네. 네, 참 그래서 안타깝네요. 여기서 보면 또 9억 초과부터 보자고요. 9억 초과부터 지금은 이제 대출의 그 규제를 받는 구간이죠. 이제부터 9억 초과에서 15억 이하가 11.8%. 이게 이제 강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때 당시 이제 강남은 이제 10억을 넘긴 아파트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17년이. 2016년까지만 해도 이제 10억 송파 정도만 해도 이제 10억 근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0억 초과되는 아파트들이 이제 3.4%, 3.9%, 그러니까 4%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시대를 좀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전에 21년 6월 데이터를 보면 이제 6억 이하짜리가 15.4%예요. 거의 안 남았네요. 네, 15.4%도 보시면 우리가 원하고 살만한 아파트는 거의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소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소형, 구축, 뭐 20년 이상 된 아파트 서울에 이제 태반이니까. 그렇죠. 한 10 몇 평짜리, 그렇죠. 15평, 16평, 17평. 네, 그리고 재건축 요건도 불투명한 네,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다 이 구간에 걸렸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나홀로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이 15%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예, 오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6억 초과에서 9억 밑에 이 대다수 이제 강북 아파트 중에서도 약간 이제 중신축에서 그 구축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의 퍼센테이지인데 이게 이제 30% 좀 안 되는 27.8%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을 때는 80%가 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40% 정도가 반절이 준 거죠. 9억 밑에 있는 아파트가 반절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15억 초과입니다. 네, 15억 초과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22%예요. 4%에서 불과 2018, 19, 20, 21, 4년 만에 이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17년도 때 6억 이하와 네. 15억 초과만 우리 잠깐 보자고요. 67대 3.9였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늘어났어요. 15대 22가 된 거죠. 네. 와, 와 진짜 무섭잖아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6억 현재. 이하보다 15억 초과가 더 많다. 저는 가끔 그 우리 뭐 댓글 이렇게 보면은 정치 뉴스에 나오는 뭐 옛날 가격으로 돌려달라 이런 댓글을 다시던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겠지만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이게 저 시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갈 수가 없고 지금 풀린 돈이 얼마인데 그것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는 지금 보세요. 지금 요 표만 봐도 4년 만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표예요. 여기에 다 담겨 있어. 여기 다 담겨 있고 또 보시면은 이것도 아까 형이 말했지만 6억 이하랑 10억 초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6억에서 9억하고 9억에서 15억도 바뀌었어요 지금. 9억에서 15억짜리가 34%고 6억에서 9억짜리가 27%야.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합하게 되면은 오히려 6억, 그러니까 9억 밑에 있는 친구들보다 지금 9억 넘어가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퍼센테이지로. 근데 또 치고 나면 서울에는 무주택자가 더 많다라는 거. 머리 아프다. 진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왜 이런 신조어들이 나왔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분간 이 상황이 과거의 그 2017년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이미 이걸 초래했던 것들이 뭐 양도세 중과를 가장 꼽고 있잖아요.
꽂고 있는데 이게 다시 풀리더라도 저때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이게 급진적으로 줄어든 시기가 있어요. 자, 2019년 6월부터 20년 6월 보면은 이때가 이제 급진적으로 확 줄어들거든요. 자,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또 규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세금 정책도 바뀌었었고, 네.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 폐지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또 그 정책들, 규제들이 나오면서 이제 비규제 지역들의 인기가 확 올라갔던 그때 시기예요. 예. 그러면서 비규제 지역의 가격이 오르니까 서울은 내가 형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네? 하면서 같이 이제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때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또 20년까지 쭉 보면은 경기의 그 아파트들, 인천의 아파트들이 또 급등하던 시절이고 또 이때 또 줄을 이뤘던 호재가 GTX 이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GTX를 중심으로 뭐 고양, 뭐 창릉 그쪽 라인 그리고 의왕 그리고 또 뭐 안산선 흘러가는 뭐 안산까지도 뒤늦게 쫙 올라오면서 대열에 합류하고 이 지역들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서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때 보시면 26월부터 21년 6월까지 해서 또 쫙 올라간 확 줄잖아요. 거의 이제 20년 6월에서 21년 6월이 제일 또 감소하는 시기인데 반절이 줄어버리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뭐가 걸릴까요? 바로 임대 이법이죠. 8월부터 들어갔으니까 이러면서 반절로 줄게 되는 전세가가 그만큼 올라가고 희한한 게 저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전세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갭이 작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받아서 쭉 그냥 밀어 올려지는 거의 뭐 전세가 선행한다고 볼 수 있는 네네. 단조로운 부동산이어서 전세 오르면 매매 바로 시차 한 6개월 두고 바로 반응 나오니까 네. 저가 아파트가 많이 사라졌고 저는 저걸 보면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2020년 6월 그 네 번째 칸부터 급등이 나왔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게 있었죠. 우리가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는 이미 17년도 때부터 있어 왔고 근데 이제 2020년도 초반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이게 유동성 쓰나미, 유동성 뭐 우주 폭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게 국내 어떤 정치적인 요소, 정책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가늠이 안 되는 이 돈 풀기에 그런 그 상승률이 작용한 게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이거는 결코 쉽게 안 끝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여러분 이게 저는 집값이 올라라 고세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불과 지금 유동성 지금 보세요. 유동성을 우리 옛날에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10년 동안 푼 돈 이상을 작년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동성의 어떤 이런 대재앙이 나중엔 돈의 복수.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경제가 반응하지 않는 때까지 가야지 이게 끝날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언제 끝날까 싶어요, 저도 이게 이 상황이. 그래서 정책을 잘 썼더라도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전체 어떤 그 글로벌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요인을 현명하게 정부가 파악하고 간파하고 이게 요술에서도 오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소한 적게 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정책을 썼다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눌러서 물겠죠. 잡아버리자. 네. 그러면서 역공을 이제 시장의 역습을 받아버린 것이죠. 그런 것들이죠 이제. 네. 일단은 지금 에너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에너지 세계 대란까지 경제에서 네. 지금 굉장한 그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게 이제 에너지란 말이죠. 네. 중국도 결국 미국에 무릎 꿇고 이제 가스 수입을 전면 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석유도 지금 오펙 같은 경우에도 더 증산할 계획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터졌을 때만 해도 기름값 뭐 빵원된다 뭐 배럴당 뭐 달러수가 확 줄어들었으니까 20달러였다가 뭐 거의 뭐 10달러 이하로 내려갔다는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정반대. 지금 100달러를 돌파한다. 110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 모든 것의 근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볼펜이며 뭐 집이며 석유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값도 이렇게 올랐는데 집값이 그냥 우리 기대상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떨어지기에는 어렵지 않나. 게다가 공급량도 지금 계획된 것도 어떻게 수립되기에도 계획은 있으나 실행되는 건 없다. 그리고 사전 청약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
근데 이게 토지 보상도 다 안 끝났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화천대유 사태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과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그니까요. 예, 그것도 이제 또 해결 안 됐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이슈죠. 네. 예, 근데 이제 가리고 있고 서로 막고 어떻게든 대선에 관련된 쪽으로 가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정치적 얘기는 차지하고요. 자, 이렇게 9억짜리 얘기를 했어요. 9억 이하의 아파트가 줄어들었다. 근데 9억에 연동되는 소식이 있어요. 제가 또 쥐어짰는데, 예? 엄선히 쥐어짰는데 지금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컨텐츠에서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마라. 상승기에는 부동산 상승기에는 주택연금 가입하면 손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댓글에 우리처럼 나이 들고 은퇴할 때는 이게 큰 금액이다. 네, 이런 네. 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해지가 폭증을 했어요. 거의 뭐 2배 늘어났습니다. 지금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지금 주택연금 가입자의 해지 현황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부터 쫙 나오죠? 아까 데이터랑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자고요. 자, 2017년에 가입 해지 건수가 2017년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16년부터 좀 그 심상치 않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2017년 1257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보면은 이게 2배가 넘죠. 3185건. 그리고 해지된 데를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간 지역들, 그리고 집이 많은 지역.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은 해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보통 가입을 하면 주택연금 가입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웬만해서는 해지를 안 하거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하니까 원래는 이게 60세였다가 이걸 낮췄어요 한번. 그래서 지금은 이제 55세까지도 56세부터 가입이 되던가 하여튼 가입이 돼요. 가입이 되고 이게 또 집값도 55세. 예, 집값도 그게 있어요. 9억 미쳐야 되는. 공시가. 예, 9억 미쳐야 되는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는 분들이 들어갔음에도 이게 이제 해지가 나온다. 예, 해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차피 주택연금의 치명적 단점은 뭐냐면 가입 시에 정해진단 말이죠. 받는 그쵸. 돈이. 근데 이제 집값이 이렇게 급등하면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변동을 반영해주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별로 이렇게 가입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택연금보다 좋은 거는 용돈이죠. 네,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하나나 둘을 모르고 있는데 네.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게 부모님은 자녀분들이 손 벌리기 싫어하십니다. 아, 기본적으로.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거 내가, 가입하는 분도 네, 많아요. 노년에 뭐 우리 애들도 힘든데 뭐 이렇게 용돈 좀 달라고 하시고 불편하시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용돈을 당당하게 달라고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게 너에게 더 이득이라는 것도 설명할 수 알려줘야 있습니다. 돼. 예.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먼저 또 얘기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안정기 때 효력이 그쵸. 좀, 이게 좀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성장을 토대로 이제 가는 거다 보니까 역행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친자본주의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라면 조금 본인께서 하나를 확실하게 좀 버리실 필요가 있다. 뭐냐면은 거주도 계속 살던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노후 준비도 하고 싶어서 현금이 없으니까 저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둘 중에 하나 포기하자는 거예요. 거주를 좀 불편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연금을 하지 않고 반전세를 놔요. 그럼 보증금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나 전세 구해. 수준은 내려가겠죠. 그리고 반전세 월세금 받는 거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버려야지만 우리도 뭔가 결정의 효과가 나오는데 나는 거주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다달이 생활비도 필요하다. 두 가지 중에 난 놓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해서 연금을 택하시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손해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3년 전인가 올릴 때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 월세 돌려서 받으면서 본인은 조금 그레이드를 낮춰서 살면 이게 다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댓글에 악플이 엄청 달렸어요. 그쵸. 이제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노후에도 고생, 네. 하는 하란 게 얘기냐. 싫으니까. 근데 하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이라는 건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 버리는 게 남는 게 선택이거든요. 뭘 버리는 거 없이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본인이 모르는 대가를 버리고 치르게 있는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그 쓸데없는 현금을 위해서 미래의 나의 자산의 가치를 까먹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그 되고 있다. 근데 사실 주택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안정기가 오르는 폭이 거의 이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뭐 그럴 때 가입하면 괜찮은 상품이고 아예 뭐 하락이 나올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아까도 우리 병찬 형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자본주의는 경제 성장률을 동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제 성장이 된다는 건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거고 소득이 그만큼 발생했다는 것은 뭐 소비재든 주택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가격이 오르는 것을 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상품은 맞지가 않고 이 집값이 아까도 말했지만 2017년부터 4년만 비교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해지 안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내년 가면 또 해지 엄청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더 이상 두고 보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 주택연금 해지 사례가 손을 좀 봐야 되는 게요. 공시가 9억으로는 안 되고 12억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12억. 그리고 네. 그쵸 이제 그 바뀌었으니까. 시세 감정을 최소한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근데 시세 반영해서 하는 행위를 잘 안 하잖아요. 뭐 4년 전에 돈 100만 원과 지금 돈 100만 원이 갖는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아니 형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그 9억 고가 주택 9억도 이거 2008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 뻔히 나오는 거야. 이 고가주택 기준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고 이거 그나마 이제 종부세를 뭐 11억으로 해주는 거 그거만 좀 진행되는 거지. 그 지금 비과세 9억에서 12억을 바꾼다. 그것도 아직 계류돼 있잖아요. 처리가 안 근데 되고 얘도 있어. 바꿔줘야지. 정말 가입하고 싶은데 9억 약간 넘는다고 가입도 안 받아주고 있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봅니다. 예. 그래도 받아줘도 저희 생각은 안 하는 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보고 계신 분들은 안 할 거예요. 안 할 것이고. 자, 일단은 이렇게 주택연금 관련해서도 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최대한 저는 뭐 같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정말 나이가 늦었고 마지막에라면 한 70세 이상이라면은 가입하는 게 상승기라도 가입하는 게 낫다고 보긴 해요. 그때 되면은 사실 좀 낮춰서 가는 것도 더 불편할 것이고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되거든요. 이거 아까도 용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셔야 될 게 아프면 참지 마시고 무조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을 위한 길이고 본인을 위한 길이라는 거. 또 제가 효자입니다. 효자라서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해드리고 싶어요. 병원 무조건 가세요. 그냥 1초 아프면 1초라도 그냥 가셔서 병원 가서 하시는 게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되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집 관련돼서 그리고 소비 관련돼서도 뭐 어디가 그 바꿔야 되거나 하시면은 어차피 그 자산이 있으시면 물려줘야 되잖아요. 충분히 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들이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시고 사는 게 케이스는 없잖아요, 잘. 나 모시고 사. 근데 형은 모시고 살아요. 형이 유일한 결혼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효자 방송입니다.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여러분들이 또 동네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느 동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어플이 이제 직방이나 이제 호갱노노를 보시는데 네. 뭐 아파트 검색할 때는 호갱노노 많이 보시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핫플레이스에 관련돼서 썰을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국의 부동산 핫플레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 2부 핫플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핫플 어디를 핫플로 잡아볼까요? 호갱노노 앱에서 네. 인기 지역 순위 1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 랭크 1위를 했네요. 네네. 자, 송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송도. 네, 송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1위 이 지역이고요. 송도 지도를 한번 펴주시겠어요? 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지도가 예뻐. 네, 아유 요즘에는 세상 참 좋아졌어. 아니 나 저 송도의 저 모양이 예쁘다. 모양이 예쁘다고요?
예쁘게 보이죠. 아, 그래? 네, 예쁘게 보이는데 저는 이게 각도가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들 지을 때 타워형 보면은 이 남향으로 다 쏠리고 조망을 한쪽으로 쏠릴 때 이런 구조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아파트 짓기 좋은 땅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송도가 그 저희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예전에 뭐 하락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하락할 때도. 바닥을 엄청 기고 있을 때. 맞아요. 어. 2018년? 그때 이제 한 17년도 이전부터. 공급폭탄 있을 맞아요. 때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좋은 시기가 온다.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20년부터 이제 공급량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그 송도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겠죠? 가서 보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걸어서 송도를 구석구석 좀 다녀봤거든요. 물론 이제 아파트 때문만은 아니고 송도에서 이렇게 개발할 또 그런 부지 매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다녔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10년을 내다 봤을 때 네. 신조어가 생긴다. 이제 송도 접근성이라는 네. 신조어가 생길 법한 도시이다. 멋있는 말이네요. 송도 접근성. 이제 강남 접근성에 네, 따라서 같은. 우리가 네. 송도 접근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도시가 완성도가 되게 좋고 옛날에 그 블룸버그에서 블룸버그. 네. 그 전 세계의 신도시를 다룬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 네, 거기에 송도가 한 10분 나오거든. 10분이나 남았어요. 오, 많이 나왔어. 나왔네. 당시에 근데 이제 인터뷰 중에 송도를 설계한 그 미국 사람 같은데 그분이 한 말이 송도에 들어간 이 인프라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아마 다른 도시들이 이거를 복제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내가 그 대사가 기억에 남아. 범접할 수 없는 네. 이렇게 만들기 어렵다는 소리겠지. 그만큼 계획 잘 되고 물론 자기 잘 좀 감이 됐겠지만 이제 내가 있어야지 이게 된다. 나 아니면 이렇게 못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그렇게 보여. 네, 사실 정말 그렇기도 한 게 여기가 지금 사실 접근성이 지금은 교통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교통으로만 놓고 보자면 이제 시간으로 보죠. 시간상의 거리는 청라가 더 빠릅니다. 청라가 더 빨라요. 물론 이제 차로 했을 때도 그렇고 지하철로 했을 때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GTX 들어가잖아요. 인천대입구 쪽으로 GTX 비노선이 뚫리게 되면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미 집값의 변화는 시작이 되었고 시간상의 이제 물리적의 거리를 뛰어넘는 시간상의 거리가 더 뛰어난 지역들이 집값이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의왕의 아파트 값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값보다 비싼. 그리고 신분당선, 뭐 광교의 아파트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싼. 그리고 신도시의 장점, 기획이 잘 돼 있잖아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도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출근 시간이 또 서울 외곽보다 또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찾는 분들이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늘어갈 거라고 보고 그 중에 이제 서부권에 있는 쪽이 약했어요. 이제까지는 동남권에 있는 도시들이 강했죠. 신분당선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위세를 떨쳤는데 이제 GTX가 나오게 되면서 서부권, 이 위로는 뭐 고양, 그리고 하단으로 보면 이제 송도 뭐 이런 쪽이 앞으로 좀 더 뜨고 그리고 저도 제 개인 영상에서도 많이 올렸는데 10년 뒤 크게 바뀔 또 판교를 우리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신도시는 판교를 뛰어넘을 지역으로 해서 송도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판교를 뛰어넘는 거야? 네. 뛰어넘을 거예요. 그럼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맨날 얘기해요. 판교 분들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송도 빨리 사라고. 분들이 지금 송도 빨리 사. 송도 안 샀어? 판교 분들 지금 완전 달아올랐는데. 그리고 요즘에 자본이 좀 없으면 이게 송도 또 소식이 있어. 송도가 최근에 그 309 아파트들이 15억 뚫었어요. 뚫었더라고. 거기가 이제 최신식들이 모여 있거든. 뚫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15억을 뚫었다는 건 이제 주변 아파트들도 심상치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하고 학군이 좀 좋고 이런 거는 이제 109, 309로 좁혀지잖아요. 근데 109가 좀 약간 준신축급이니까. 그치. 신축급으로 내려오는. 그치. 네,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자, 뭐 다음 주에 또 청약 소식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리버리치 아파트라고 해서 나오는데 브랜드 좀 약하죠. 근데 이제 가격이 그래도 장난 아닐 겁니다. 네, 그래도 장난 아니고 지금 그게 9억이 안 되더라고요.
구하기 안 되고, 근데 주변에 그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거의 얼추 가격이 이제 비슷할 정도 분양가가 나오는데, 브랜드 약하고 사실 거의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밑에는 상가고 위에만 아파트고 층도 낮아. 근데 이제 거기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죠. 상권 스트리트에 딱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다룰까 말까 유튜브에서 했는데, 맨날 뭔가 아파트 얘기하면 광고라고 다 댓글을 달더라고. 그냥 그래서- 광고를 받아라. 맨날 그런 얘기 들을 거면 네. 광고를 받아. 그러려고요. 그러려고. 또 이제 호재가 있잖아요. GTX 말고도 최신 호재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1109가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가 그쵸. 확장되면서 네. 여기에 또 그 들어갈 업체들, 의료 첨단 업체들을 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2배가 되는 거예요, 크기가. 1109가 이제 35만 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확장이 되면서, 사실 109, 제가 얘기 드리는 건 109, 309를 비싼데 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 클러스터 있는 쪽은 공구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앞에 있는 라인도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아파트들도 여러분들이 좀 뭐 더 땡 아파트라던가 있으니까 이쪽 라인이 아직은 그렇게 비싸진 정도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작년에 비교하면 올랐지만, 그래서 이런 데라도 여러분들이 좀 진입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기 전에. 그리고 나는 이제 송도를 봤을 때는 약간 그 전망 이렇게 좀 도와드린다면, 네. 일단은 저 자본력이 되시는 분들은 109 쪽에 항아리 상권 토지들이 있어. 네. 요새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이나 개발 열심히 하고 있죠. 뚝딱거리고 완전 공사판인데, 원체 이 109의 그 항아리 상권 땅들은 미래성이 되게 유망하다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내가 이 말을 내가 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드리는 거야. 경쟁자가 나는 그러는. 그치, 경쟁자가 생기는 거지. 맨날 조사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내가 같은 물건 같이 붙은 내가 잡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네. 자본력이 되시면 좀 보시고,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송도가 분양하는 거 빼고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네, 얘기하는 일반 건데, 아파트. 여기서 조금 더 오르잖아 이제. 네. 조금 더 오르면은 쉴 거야. 음. 왜 쉬냐? 이제 전세와 매매의 격차가, 여기서 매매가 좀 더 도망치면은 이제 쉴 자리를 찾을 거야. 네. 그래서 전세가 따라올 때까지 매매가 기다려줄 거야. 이건 내 단기 예측이고, 네.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2023년도 경에 좀 쉬었다 갈 거야. 그때 이제 후속 그 공급이 좀 이제 입주가 2023년도에 좀 있으니까 쉬었다 갈 거고, 장기로 본다면 진짜 지금도 비싸지만은 싸다. 전 오늘이 제일 싸다. 그치,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송도와 갈 길이 되게 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싶고, 자본력이 도대체 안 되시는 분들은, 나는 뭐 캠퍼스타운역 이때 구축들도 네. 웬만하면은 그 좀 큰 평수부터, 그러니까 40평 알아보고 30평 알아보고 요 순서대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멋있는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송도에 진입하기에는 고만한 단지가 또 없지 없죠. 않나. 네. 이런 팁을 좀 드리면서 송도 접근성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나는 송도에 뭐 없어 아직. 네. 없어. 나는 이제 아파트보다는 송도의 토지,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갖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지. 저도 이제 이쪽에는 저는 꼭 이 외국인 학교를 이렇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이 또 청라의 달튼 스쿨에도 있고, 그리고 또 체드웨이 관련해서도 이게 아는 분도 있어가지고, 자꾸 와이프는 송도나 청라를 가자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면 이제 자녀를 보면은 이제 보이잖아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리고 막 그렇게 앉아가지고 지금도 막 책 보고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거는 이쪽에서 그냥 우리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저는 다른 걸 떠나서도 학군적인 부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학군 부분 쪽으로 해서도 지금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인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보통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지금 자사고 폐지되고 이런 과정에서 떡상하는 게 일반적인 지역 기반이 강한 지역들, 학군 지역들, 그리고 이런 외국인 학교가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뭐 가격도 올라가고 또 굉장히 철옹성처럼 지켜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아까 쉬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저도 지금 뜨거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사람 생각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시피 그 캠퍼스 그쪽 옆쪽 바로 옆에 구축들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세 놓고 하면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쪽 라인으로 해서 남들 안 할 때 쉬어갈 때 하는 게 그리고 나는 그냥 장기로 보겠다면은 단기, 중기 다 무시하고 그냥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아. 그거 생각하면 꼭 이런다 계산을 하고 움직여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내년에는 5% 정도 빠질 거니까 내가 한 3% 빠지면 사야지. 뭐 이렇게 산소 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집값 연구에서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 그리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남의 얘기를 잘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별 생각 안 하고 믿고 사시는 분들이 이번 장에서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고맙다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는 여러 군데를 보면서 분석을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저희도 약간 재면서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꽤 있잖아요. 넘어갈 건 넘어가고 또 팔 건 파야지.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후회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남는 것 같아요.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도에도 여전히 기회는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게 가장 큰 후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송도도 연수구에 해당하니까 바로 이 동네죠. 연수구의 구도심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 병찬 형님이 얘기를 하셨죠. 구도심 전망 괜찮게 본다고. 자, 어떻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작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구도심에 그 아파트를 주택 임대 사업 장기 임대를 내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호재인데요. 병찬 효과. 당시에는 갭이 한 제가 4천 들어간 거. 얼마 안 들어갔죠. 지금 갭이 많이 커져서 뭐 2억 가량 이렇게 갭이 들어가는데 구도심은 어찌됐든 송도 초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나쁘지 않고 송도의 후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맞고 연식이 다 이제 27년, 26년 차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다가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용적률, 용도 지역, 대지 지분 면적 등등등 세대 규모 또 구도심들이 생각보다 학군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 선입견이 있는데 서입분들은 집값이 싼 동네는 학군이 나쁜 줄 아시는데 연수 구도심이 집값이 비싼 곳은 아니지만 학군이 나쁘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좀 고르셔서 본다면 저는 좀 장기 보유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리고 구도심 또 건너편으로 우리 전에 말씀드린 남동공단, 뭐 재생사업 등등 일자리와 교통 또 신축 아파트들, 교육 등등 문화 되게 좋게 봅니다. 저는 여기 또 연동된 게 위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KTX 인천발 KTX 또 이제 호재가 있고 또 위에 동네에 좀 새로운 아파트들이나 오피스텔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옛날 공단들 자리가 또 밀리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 전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 하나 볼까요? 자, 요것도 아까 했던 얘기라서 일단은 보면 송도는 앞으로도 지을 땅이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요? 오피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809 거의 완료가 된 시점인데 자 사실 여유가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어질 땅은 더 있고요. 뭐 오피스텔이든 오피든 간에 일단은 공급은 더 될 겁니다. 근데 송도를 최초 계획했던 그 목표 인구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최초의 개발 컨셉과 좀 달라졌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당시에 잡았던 송도 개발 완료 시에 수용 인구수에 지금 이제 60% 도달한 상태이에요. 근데 이제 변수가 또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송도가
국가의 어떤 그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자리로 네.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요게 아마 저는 최초 잡았던 것보다는 그 관계 그 뭐죠? 이제 수용 인구수가 저는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급에 대해서는 크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과잉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종료가 된다면 개발가 종료된다면은 공급이 이렇게 많은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송도 기획됐을 때 제가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치까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원래 초초 계획 인구 중에서 외인 비율이 30%인가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1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획된 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기획된 대로 가는 것보다 어떻게 되면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송도가 떴죠. 이게 처음에 이 채널에서 여러 예능 채널에서도 나오고 깨끗하고 예쁘고 바다가 있는 도시라서 오션.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오션 아파트가 제공이 되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뜨면서 여기에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뭐 외인 학교를 중심으로 학군이 올라가고 또 이쪽에 거주하시는 또 그 자산가들이 또 모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초의 기획보다는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외인 비율을 생각할 것보다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원래 예정된 것보다 2배로 커질 거다라는 게 그래서 2배지 딱. 예, 그리고 괜찮은 자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직주 접근이 되는 자리고 직주 접근이 되는 자리라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직주 접근 중에서도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첨단 산업들 특히 이제 의료 관련된 이제 석박사급 인재들이 다 몰려드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요즘에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헬스케어, 바이오 뭐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고용봉자들이 모여들면서 당연히 소비재라던가 뭐 들어오는 상가의 퀄리티라던가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계속 상향 평준화되면서 흘러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안에 국제학교 부지 아직 그 진행 안 되고 있는 맨 땅 상태로 좀 있거든. 네. 그런 거 다 개발되고 하면은 아마 외인 비중도 늘 것 같아. 네, 외인 비중도 늘어나면 참 좋은 느낌이 되겠네요. 외국에 있는 듯한. 자, 이제 시간이 그래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첫 번째 시간에는 전세 대출에 대한 풀었지만 아직도 이 여러 가지 그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값은 서울 아파트 값은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가격 분위로 나눠서 비율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파생 효과인 주택연금이 해지되는 해지가 급증하는 사태까지 한번 두 번째 이슈로 다뤄봤고요. 또 우리 2부의 핫플 시간에는 바로 가장 뜨거운 동네 지금 가장 뜨거운 동네인 송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괜찮게 생각하는 지역 아파트를 꼭 찝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뭐 공구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호재에 대한 얘기를 언급드리면서 또 질문사항으로 연수구까지 구도심까지 괜찮다 이미 병찬 효과를 누릴 지역이다 이미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그만. 그만. 호재입니다 여러분 호재 그래서 저도 연수구를 하나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연법 박병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 12시에 꼭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